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9장 인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험론과 이성론의 대립에 있어서 경험론은 나중에 회의론에 빠졌고 이성론은 독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양자를 비판적 방법 또는 선언적 방법에 의해서 종합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대상은 주관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는 선천적 종합 판단 이론입니다. 그 후 해겔의 변정법을 유물론적으로 표절한 마르크스의 유물 변정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드릴 분은 경험론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의 저명한 노작 노붐 오르가눔이라서 그는 전통적인 학문은 무용한 말의 연속이 지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는 공허하다고 하면서 올바른 인식은 자연의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올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적인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편견으로서 네 가지의 우상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성은 평평하지 않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성을 왜곡시켜 반사하기 쉽다고 하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편견을 말합니다. 예컨대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굴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개인의 독특한 성질이나 습관 또는 좁은 선입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지성이 언어에 의해서 영향받는 데서 오는 편견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공허한 논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권위나 전통에 의지하려는 데서 오는 편견을 말합니다. 예컨대 권위 있는 사상이나 철학에 무조건 의지하려 하는 데서 오는 편견 따위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우상을 제거한 후에 우리는 자연을 직접 관찰하여 개개의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베이컨은 귀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크는 인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론이며 거기에 비해서 참다운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독립한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성론 또는 합리론입니다. 양자 모두 17, 8세기에 나타났으며 영국의 철학자들은 경험론을 옹호하였고 대륙의 철학자들은 이성론을 옹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철학자 중에 로크를 들 수 있습니다. 존 로크는 경험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인간 오성론에서 그의 주장을 상세히 전개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인식에 있어서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생득관념을 배격을 했습니다. 생득관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인식에 필요한 관념을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 것이며 백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남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간 관념은 마음의 백지에 그대로 적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식은 외부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은 두 가지 방향에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감각의 방향이며 또 하나는 반성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로크의 인식 기원입니다. 즉, 로크에 있어서의 인식의 기원은 관념을 받아들이는 감각과 반성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리하여 로크의 경험론은 감각이나 반성을 통한 경험이 인식의 기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각이란 감각기관에 비치는 대상의 지각을 말합니다. 즉 노란색, 흰색, 뜨겁다든지 차다든지 또 부드럽다든지 딱딱하다든지 또 뾰족하다 또는 달다, 서다 등의 관념을 말합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며 생각한다 또는 뭐 의심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추리한다, 의지한다와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반성 때에도 관념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관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 있습니다. 단순관념이라는 것은 감각이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진 따로따로 떨어진 관념이며 그것들의 오성의 작용에 의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만 얽히는 것입니다. 그런 오성의 작용에 의해서 결합, 비교, 추상됨으로써 보다 고차적인 관념을 이루는 것이 복합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관념과 단순관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순관념에는 좀 고체성, 또 연장, 형상, 운동, 정지, 수와 같이 대상 자체에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성질과 색, 냄새, 맛, 또 소리와 같은 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면서 전자를 제1성질하고 후자를 제2성질하고 놓고는 불렀습니다. 복합관념에는 상상, 모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체, 또 관계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상이라는 것은 공간의 양상, 또 시간의 양상, 또 사유의 양상, 수의 양상, 힘의 양상 등 사물의 상태나 성질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관념들입니다. 실체란 단순관념을 일으키는 물 자체를 말하며 여러 성질을 지니고 있는 기체, 기초적인 이런 몸이라는 뜻이겠죠. 대한관념입니다. 그리고 관계란 인과의 관념과 같이 두 가지의 관념을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관념입니다. 즉 비교함으로써 같으냐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 등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커는 인식이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결합과 일치 또는 불일치와 배반의 지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진리란 관념의 일치, 불일치를 그대로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념을 분석함으로써 인식의 기원의 문제에 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커는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정신과 논리적으로 인식되는 신의 존재를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계에 있어서의 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밖에는 알 수 없으므로 확실성을 지닐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클리라는 역시 인식론의 한 철학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는 로크가 말한 물체의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구별을 부정하고 제1성질도 제2성질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거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즉 제1성질의 관념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관념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일정한 거리의 저편에 있는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고 다음에 그곳까지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며 걸어가서 손으로 만져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때 어떤 종류의 시각은 미흡고 어떤 종류의 촉각, 즉 걸을 때 또는 발바닥의 촉각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리의 관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연장으로서의 거리를 그대로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클리는 로크가 말한 여러 성질의 담화체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사물은 관념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란 지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래하여 버클리는 물체라는 것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각하는 실제로서의 정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휴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험론을 궁극에까지 추구한 사람이 데이비드 휴엄입니다. 그는 우리의 지식을 인상과 관념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감각과 반성에 의해 직접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며 관념이라는 것은 인상이 없어진 후에 기억 또는 상상에 의해 마음에 나타나는 표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과 관념의 양자를 총칭하여 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 관념의 복합에 있어서 유사 또는 접근, 인과성을 세 가지의
연상 법칙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유사와 접근에 관한 인식은 확실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인과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과성에 관한 예로서 번개가 친 뒤에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번개가 원인이고 우레소리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휴먼 단순한 인상으로서의 양자를 원인과 결과로서 결합시킬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고 하면서 인과성의 관념은 주관적인 습관이나 신념에 의한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닭이 울고 난 후에 잠깐 있다가 태양이 뜬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때 닭이 우는 것이 원인이고 태양이 올라오는 것이 그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식은 그와 같은 주관적인 습관이나 신념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론은 휴메에 이르러 이제 회의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 실체성의 관념에 대해서도 버클리와 마찬가지로 물체라는 실체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신이라는 실체의 존재까지도 의심하였으며 정신이란 지각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경험론에 대해서 감각에 의해서 올바른 인식이 불가능하며 이성에 의한 연역적, 논리적인 추리에 의해서만 올바른 인식이 얻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볼프 등을 중심한 대륙의 합리론, 이성론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성론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데카르트는 참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가 말하는 방법적 회의입니다. 그는 먼저 감각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감각적인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취하였을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해보고 그리고서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이며 진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유명한 명제를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철학의 제1원리로서 이 명제가 틀림없이 확실한 것은 이 인식이 명석하고 판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들이 극히 명석하고 판명하게 이해되는 것은 모두 참이다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도출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명석이라는 말은 사물이 정신에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판명이라는 것은 명석하면서 타자와 확실히 구별되어 혼동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명석의 반대가 애매이며 판명의 반대가 혼동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사유를 속성으로 하는 정신과 연장을 속성으로 하는 무체의 존재가 확실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 이 제1원리와 제2원리에서 데카르트의 물심이원론이 성립됩니다. 이것은 제1원리에서 마음의 즉 사유의 실제가 그리고 제2원리에서는 물질의 실제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명석하고 또 판명한 인식이 확실한 것으로서 보정되기 위해서는 악령이 몰래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하나님이 인간을 속인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인식에 잘못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다음과 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래 본유관념, 즉 생득관념이지만 그 관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존재의 관념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장 완전한 존재자, 즉 하나님의 개념은 그 본질로서의 실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인 무한, 전지, 전능이 명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서 성실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색 판명한 인식에
확실한 보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과 정신과 물질의 존재를 확실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 중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독립적인 존재는 하나님뿐이며 정신과 물체는 하나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체는 각각 사유와 연장을 그 속성으로 하는 서로 전적으로 독립한 실체라고 하면서 그는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데카르트는 명석 판명한 인식이 틀림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는데 그는 그것으로서 수학적 방법을 틀어하는 합리적인 인식의 확실성까지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도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은밀한 논쟁에 의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하학적인 방법을 철학에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논리 전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일체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전제입니다. 즉 이성에 의해 영원한 상 아래에서 사물을 파악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필연의 관계에서 전체적 즉각적으로 사물을 파악할 때 참다운 인식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상 아래에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필연의 과정에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인간은 덧없는 사물, 흘러가는 현상에 집착해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좋게 되며 오히려 지금까지 덧없는 것으로 알았던 사물이나 현상,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표현으로서 귀한 것으로 파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에 도달하며 무한한 기쁨, 참다운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상 아래에서 사물을 파악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명석 판명한 이성과 영감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식을 감성지, 또 이성지, 직각지의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질성에 의한 질서가 없는 감성지는 불완전한 것이며 이성지는 직각지에 의해서 참다운 인식이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한 직각지란 여기 어디까지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각각 사유와 연장의 그 속성으로서 하는 서로 독립된 실체라고 생각하에 비하여 스피노자는 실체는 하나님뿐이며 사유와 연장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명산적 자연과 소산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양자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적인 방법을 중요시하고 소수의 근본 원리에서 모든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식하는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즉, 첫째로 순수하게 이성에 의해 논리적으로 파악되는 것, 둘째로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서 전자를 영혼의 진리 또는 이성의 진리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실의 진리 또는 우연의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의 진리를 보증하고 있는 것은 동일률과 모순율이며 사실의 진리를 보증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충분한 이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충족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와 같은 진리의 구분이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인간에 있어서 사실의 진리로 간주되는 것도 하나님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성적인 인식이 이상적인 인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인식이 가장 이상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또 참다운 실체는 우주를 반영하는 우주의 살아있는 거울로서의 모나드, 단자론에서만 단자라고 하였습니다. 단자는 지각과 욕구의 작용을 가진 비공간적인 실체이며 무의식적인 미소라면 극히 작다는 뜻입니다. 극히 작은 지각에서 그 집합으로서의 통각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나드에는 물질적인 차원의 잠든 모나드와 감각과 기억을 가진 동물 차원의 혼의 모나드와 또 꿈꾸는 모나드라고 합니다. 보편적 인식을 가진 인간 차원의 정신의 모나드라는 3단계의 모나드가 있으며 최고 차원의 모나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볼프는 인식론을
어떻게 봤냐면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기조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이성적인 입장을 체계화한 사람이 볼프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의 체계화 과정에서 라이프니츠의 참 정신이 희미해졌거나 왜곡되었습니다. 또 라이프니츠의 주요 부분이 그의 이론 체계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특히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이나 예정조화론은 왜곡되었습니다. 칸트는 처음에 이 볼프 학파에 속해 있었지만 뒤에 그를 합리주의적인 독단론자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예리하게 그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또한 볼프는 근본 원리에 있어서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인도되는 이성적인 인식이야말로 참다운 인식이라고 하면서 모든 진리는 동일률, 모순율이란 말이에요. 동일률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실에 관한 경험적 인식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성적 인식과 경험론적 인식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으며 경험적 인식은 참다운 인식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라의 대륙의 이성론은 사실에 관한 인식을 경시하고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볼프에 이르러 독단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식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